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오늘 뉴스인 뉴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찬영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의원, 일단 거의 40년 된 은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거에 대한 충격이 이해는 가지만 역시 개별 은행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 난 이유, 이거 뭘까요? 이게 자산 규모로 봤을 때 미국에서 16위권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산업은행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은행은 독특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위주로 거래를 해서 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이 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산이 돼서 돈을 받지 못하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연쇄도산 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가 첫 번째로 컸고요. 네.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자금 운용하는 데가 여기뿐만이었을까? 그럼 또 다른 은행으로 위험이 전이돼서 금융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일단 네. 미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는 그 해당 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예금은 다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추가적인 뱅크런을 지금 막겠다라는 대책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름 서둘러 조치에 나서긴 했는데 어쩌다가 그 은행이 이렇게까지 된 걸로 분석이 됩니까? 근데 이 해당 은행이 뭐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뭐 CDO, CDS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파생 상품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네네. 누구나 다 아는 미국의 국채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반 산업은행과 다르게 이런 장기물 국채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았다라는 것이 한 55%를 자산 대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평상시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10억 원을 채권을 사들이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10억짜리 채권이 5억, 3억으로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네.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중간에 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2020년, 21년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지난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자금들이 이제 부족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금에서 이제 돈을 빼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둘 돈을 빼가다 보니까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이 해당 대출도 어렵고요. 고금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은행이 이제 채권을 팔았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그 장부상 손실 금액이 22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채권을 팔아서 손실된 금액이 2조 3천억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야, 여기 혹시 위험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발표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만 우리 돈으로 무려 55조 원을 빼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은행 폐쇄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문제 아닙니까? 네. 금융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은행들은 괜찮냐, 이런 공포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조치들이 이런 걸 좀 사그라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이게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다, 네. 아니면은 1980년대 말에 저축 대부조합 때랑 비슷하다, 이런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 1980년대 말 저축 대부조합 때 사태와 약간 비슷한 점은 당시에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금리 상승기에 그때 수많은 저축 대부조합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로 예금을 받아서 8%로 대출을 해주면 3%의 이자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운영을 해오다가 금리가 상승이 되니까 예금 금리는 높아졌는데 대출이 잘 안 나가니까 위험한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큰 손실이 나서 그때 당시에 한 1,000개가 넘는 저축 대부조합이 무너졌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는 벤처기업입니다. 네. 이번 해당 은행에서 벤처은행들은 예금을 보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이번에 드러났던 게 벤처기업들이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네. 지금 그래픽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2022년 지난해 1월부터 급격하게 그 벤처 자금 지원 규모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벤처업계가 받은 투자 규모가 지금 저 그래프로 쭉하게 나타나는 거죠. 빠지게 되죠. 그러면 네. 이제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벤처기업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하나, 또 다른 거는 이제 가장 큰 걱정 부분이 다른 은행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문제죠. 마켓워치라는 데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번 은행과 비슷하게 잠재적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동성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0개 은행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해당 은행의 명단도 공개가 됐고 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네. 현재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액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죠. 잠재적으로 현재는 손실이 난 상태인데 이 채권이나 이런 걸 팔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번 은행처럼 빨리 이거를 팔게 되면 저 금액 그대로 다 손실을 보는 액수가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800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GDP보다 더 큰 손실액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터지진 않았고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잠재됐지만 이번에도 잠재됐는데 일부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뱅크런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야 너희들 이 채권 팔지 마. 우리가 1년 동안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채권 팔지 말고 우리 지원금 받아서 활용해 이렇게 안심을 시켜놨지만 네. 다만 이게 은행 개수가 확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도 여기 주식을 상당히 갖고 있잖아요. 네. 예금이라면 미국 조치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주식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한 307억 원 정도를 해당 기업에 모기업에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지난해 말 대비해서 지금 주식이 한 절반 깎였으니까 손실 규모로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직접 투자 규모고 이제 위탁해서 투자한 액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자료가 공개돼 있습니다. 네. 3,600억 원.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건 또 사태를 더 지켜봐야 되고요. 네. 또 다른 점은 국내 벤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과연 은행에서 어떻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긴급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부도 어떻게 될지 지금 보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얘기네요. 지금 지켜보겠다라는 네. 거고. 한국은행은 근데 국내 금융시장에 이게 위기가 크게 전이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게 지난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위기가 오기 직전에 다들 큰 문제 없다 제한적 그렇죠. 영향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특히 투자를 확 늘려서는 또 안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많지만 어쨌든 이 SVB 사태는 진행 중이다.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또 다른 이제 불안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